예,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다니엘 우리 이제 8장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7장을 우리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8장 또 새로운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니엘은 이방 왕국들의 어떤 역사를 다루는 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래에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이전을 또 예표적인 왕국들까지도 총망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적 교훈이 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사실 또 교리적인 지식들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8장부터 해서 이제 뭐 앞으로 볼 11장 이런 것 이 장은요 정말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니엘을 이제 후반부를 공부할 때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이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내용들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구절들을 많이 하진 못해도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흥망하고 또 성세했는지 쇠퇴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반복적으로 잘 보시면서 또 듣고 하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우리 다니엘 8장 이제 이 8장의 주제는 적그리스도 이전에 등장할 두 이방 왕국들의 예언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두 짐승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는 네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 또 두 짐승으로 또 이제 축소가 되고 그 두 짐승이 이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나타낸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두 왕국들이 어떻게 싸우고 거기서 순념소가 이긴 다음에 그 순념소에게서 이제 나오는 그 작은 뿔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을 통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의 행보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또 예언의 말씀이 담겨있는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맨 위에 칸을 보시면 주요 내용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일단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뿔의 정체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이제 그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어차피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순염소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 순염소의 양눈 사이에 큰 뿔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첫째 왕이고요. 그 뿔이 부러지고 나서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4개의 뿔 중에 한 곳에서 작은 뿔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적그리스도가 어느 출신 사람인지를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대환란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가 나오겠죠. 예. 성경의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반부를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순양과 순념소 환상인데 거기 8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7이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요. 자, 이 다니엘은요 좀 구조 자체도 좀 특이한 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서론을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할 때도 이 다니엘이란 책은 2개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일단 우리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배우셨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다니엘이라는 책은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일단 다니엘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2장 5절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역시 기록 문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원본은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이게 기록되어 있다가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8장부터 다시 뭐예요? 히브리어로 또 바뀝니다. 좀 구조가 특이하죠? 자, 그럼 왜 그런 구분이 생겼냐? 아마 각 구분마다 중점 대상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죠. 다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언어가 구분된 것이 내용적으로도 구분된 거랑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즉 뭐냐면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어울리죠. 그런데 2장 5절부터 7장에서는요. 사실 이스라엘과 연관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바빌론 제국. 또 바빌론 제국의 왕이 어떻게 쇠퇴하고 망하고, 그쵸?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방 제국들을, 앞으로 등장할 제국들의 그런 환상을 또 보고,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의 때에 어떤 그런 왕국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왕국으로 갔죠. 그래서 아람어로 이게 기록된 그 부분과 또 일치해요. 이상하게 또 신기하게도. 그리고 8장부터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행보가 나오는데 이 8장부터는 특히 어떤 행보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성소를 짓밟는 내용이 나와요. 8장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중심이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어때요? 이 언어가 구분된 게 내용적으로도 구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언어 기록이 바뀌지 않은 건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알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또 그렇게 내용도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8장은 세계 제국들의 계승을 세 번째로 설명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2장의 느부칸네살 꿈에 나타난 형상이었죠. 그게 처음에 이방 세계 제국의 어떤 역사를 보여준 거고, 둘째는 언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의 네 짐승이죠. 그 다음 8장 여기서 이제 두 짐승,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공통점 뭐냐면 다니엘 2장의 느부칸네살 환상이든 7장의 네 짐승이든 여기에 두 짐승이든 궁극적으로 그 이방 제국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 이방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지만 결국에 그 최후는 누가 남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보여진 환상들의 공통점 바로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느부칸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이 보여주는 5 왕국들, 다음과 같았다 이거죠. 머리, 금이었죠. 바빌론. 가슴과 양팔, 은, 메데 페르시아였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시였죠.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 철인, 로마. 마지막 철과 진흙의 10발가락, 적그리스도 왕국. 5가지였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럼 7장에서 다니엘 환상 중에 나타난 짐승들을 통해 본 왕국들은 일단 첫째 짐승이 사자였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영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 곰이었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러시아. 셋째 짐승은 표범, 로마고 예언적으로는 미국.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게 생긴 짐승이라 그랬죠. 복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동물, 적그리스도 왕국이다. 자,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럼 괄호 3번. 자, 8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오늘 배울 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 순양을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순념소는 역시 오늘 배우는 이 8장에서 그리스라고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장이나 7장, 8장을 보면 그 형상들을 통한 왕국들의 순서가 나오면서 어때요? 결국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집약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4번을 보세요. 여기서 매번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동그라미 5번이라든지 리을이라든지 시 다 적그리스도, 그쵸? 자, 그것을 그냥 하나로 치자고요. 그럼 하나로 치고 나머지 개수를 다 세보세요. 그럼 몇 개인가요? 느부갓네살 형상은 4왕국, 다니엘 7장은 3왕국, 8장은 2왕국, 9개 왕국이죠. 거기다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하나 합하면 총 몇 개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10개 왕국인 거죠. 성경에서 숫자 10,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계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나타났던 형상들의 국가들을 총 합치면 적그리스도 왕국은 똑같으니까 하나로 치면 10개였다는 거죠. 10왕국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다니엘에게 처음 환상이 나타났던 것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짐승의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바빌론 벨사살 왕 첫째예요. 그때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환상은 언제 받은 거예요? 벨사살 왕의 7이 제3년이죠. 자, 그러면 아까 8장 1절에 3년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봐요. 네 짐승의 환상을 받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럼 이 8장의 환상을 받은 거예요? 정확히 2년 만에 이 환상을 받은 거죠. 7장 때는 원년에 받았고 8장은 3년에 받았으니까 3에서 1 빼면 2년 뒤에 다니엘은 지금 이 환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BC 53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난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BC 538년 바로 언제냐? 다니엘 5장에서 바빌론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 해예요. 이때가.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벨사살은 7일 한 3년 하고 결국 바빌론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의 환상은 언제 받은 거예요? 바로 그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환상이 그러면 언제 왔겠냐라고 했으면 바빌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있죠. 바로 그 직전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나타났던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런 환상 받기는 좀 약간 좀 시간이 빠듯하죠.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바빌론 망하기 한 며칠 전 그때 아마 이 환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바빌론 제국이 아직은 있는데 곧 뭐예요? 순양과 순념소가 와서 다 들이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바빌론 망하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 또 그 자리를 로마, 그리스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환상을 받은 시점은 바빌론 멸망 직전이 바로 그 직전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7장의 환상이 나타났던 것은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았을 때였다 알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의 그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언제 환상 받았는지가 나오죠. 자기가 침상에서 꿈꿀 때 받은 거예요. 네 짐승은. 그런데요. 그리고 그 환상들의 무대는 어디예요? 큰 바다, 지중해 연안이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8장에서의 환상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거기 2절 보니까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수상궁 올레 강가에 있었을 때 그 환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 수상궁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가 바빌론 멸망하기 가기 직전이라고 했으면 다니엘은 바빌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환상을 지금 어디서 받아요?
페르시아 수도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다니엘의 몸은 바빌론에 있는 거고 그가 영안에서 어때요? 이끌림 받아 수상궁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그 환상을 본 걸 수 있는 거죠. 예. 그에 대해 해석을 듣고 있었다. 실제로 보면 16,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올레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그러면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영안에서 이끌림 받아 바빌론으로 가서 지금 그 환상을 보고 페르시아로 가서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듣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어땠어요? 자기 몸은 90년경 판모섬에 있지만 영안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 미래 주의 날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이동을 하죠. 다니엘도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환상을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 자,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순양이 무엇을 나타내냐? 바로 20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20절에도 보면 거기 직접 해석을 해줘. 내가 본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구나. 또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다니엘 강의하면서 늘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에서 왕과 왕국은 어때요? 똑같다, 동일하게 언급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순양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 순양에서 나온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두 뿔. 자, 뿔이 한 개도 아니고 뭐예요? 두 뿔인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다리오 왕과 코레스 왕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뿔을 보니까 그 두 뿔이 길이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긴 것이 언제 나왔다 그래요? 나중에 나왔다 그럽니다. 예. 자,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닦았던 그 왕은 코레스 왕이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전성기, 진짜 부흥기를 절정을 이룬 왕은 그 이후에 등장할 다리오 1세예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다리오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뿔이 하나가 더 길고 나중에 나온 거다 그러죠. 즉 다리오 왕이 코레스보다 나중에 나온 왕이죠. 하지만 그가 더 길다는 게 뭐예요? 그가 이룬 업적, 위엄, 영광 그게 더 컸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강력한 세계 제국으로서 페르시아의 세력을 구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몇몇 그 성경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다니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역사에서 성취된 그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나오냐 이게 어떻게 해? 이거는 인간이 뺏겨서 쓴 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앞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확히. 자,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순양이 다른 왕국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공격해서 밀어붙이죠. 아까 우리 4절을 보니까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다 그랬죠. 자, 순양이 어디로 막 몰아붙여서 가요? 서쪽, 북쪽, 남쪽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없어요? 동쪽이 없죠. 왜 없을까요? 바로 그 동쪽이 페르시아가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동쪽에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다 치고 내려오는 거죠.
정복을 해가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페르시아가 어느 방향으로 세력을 넓혀가든 그 발응지 자체는 동쪽이다 이거죠.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말이 맞는 거죠. 서쪽, 북쪽, 남쪽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페르시아,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페르시아가 위치한 그 지도상의 위치를 봤을 때 그 서쪽 지역은 다 서쪽, 남쪽 지역 다 어디 있냐? 일단 이스라엘 땅이 있죠. 이스라엘 땅도 서쪽 지역이고 이집트, 남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터키, 이제 북쪽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리고 서쪽 더 넘어가면 뭐예요? 로마, 그리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세력을 넓혀나갔다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이 페르시아가 서쪽을 쳐서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을 정벌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공격 방향을 틀고 알메니아와 러시아 지방을 친 다음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터키도 이제 서쪽 방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쪽을 그렇게 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지도상으로 보면 그 정복해 나간 영토가 얼마나 광활한 거예요. 저기 그 페르시아 쪽,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어때요? 이스라엘 땅까지,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 또 북쪽에서 러시아 지방까지 가면 그 영토가 얼마나 거예요. 이 순양이 엄청 막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 팔레스타인과 또 이집트를 쳤다 이거죠. 그 세력이 막강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니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이룰 때요. 그 주변에 어떤 왕국도 감히 페르시아를 대항 못했다고요. 그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페르시아의 역사적인 행복, 흥망성쇠 등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도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예언이 딱 맞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에 메데, 이게 이제 메디아를 말하죠.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된 왕국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 편하게 페르시아라고 말하지만 실질은 뭐예요? 페르시아는 메데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이 같이 연합된 왕국이에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떨까요? 아무리 연합 세력이어도 서로 간에 어떤 강약을 따지겠죠. 메데 세력이 더 강해서 페르시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스 왕 이후로는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 코레스 왕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이렇게 공표하고 포로들을 귀환시킨 바로 그 유명한 코레스 왕이에요. 세속사에서는 이 사람을 코레스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전에 이제 코레스 1세 위에 그 부친이 있었고 이제 이 사람이 어때요? 코레스 2세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코레스 왕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코레스는 당시 메디아의 수도를 점령하여 새로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는 거죠. 당시에 칼데아, 리디아 및 이집트가 동맹을 체결하여 페르시아를 대항했지만 코레스는 그 중에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먼저 함락시키고 소아시아 연안의 많은 식민 도시들을 수중에 넣은 뒤 칼데아로 진격하여 수도 바빌론을 무혈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칼데아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강대국 아니에요. 근데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를 대적했는데 페르시아 코레스가 아주 어때요? 전략을 잘 짜서 리디아의 수도를 먼저 함락시키고 그 소아시아 연안의 많은 도시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제 마침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빌론 있죠? 그 칼데아 바빌론으로 진격해서 어때요? 바빌론을 점령한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니엘 5장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벨사살이 술잔 차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무혈 입성한 거예요. 알아서 문 열어주고. 자, 그게 BC 538년이었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물론 당시 메디아인들의 세력이 컸기에 바빌론 제국을 접수하면서 초대 왕이 메디아인 다리오가 되었다라는 거죠. 코레스가 분명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싸움과 그런 전략을 잘 짜서 했는데, 하지만 페르시아는 아직 뭐예요? 메디아인들의 세력이 강하니까 코레스가 단독으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이때는 메디아인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됐다는 거죠. 이 왕이 바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다니엘 6장의 사자굴 그때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2년간 통치하고 이제 그 다음 누가 돼요? 코레스가 마침내 그 왕이 돼서 왕조를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레스 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바빌론을 무너뜨린 우두머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기환시키는 칙령을 반포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코레스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 170 몇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코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예언하고 이 왕이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킨다고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렇죠?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래서 다리오 왕과 코레스가 서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바빌론을 점령한 것은 그때까지 변두리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일약 세계 제국의 지위로 올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의 기준을 보면 바빌론이 강대국이고 페르시아는 그냥 변방국가예요. 변방국가가 그 국가를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코레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런 인물을 되게 그 업적을 높게 평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레스 2세를 역사상은 뭐라고 불러요? 대왕이라 부릅니다. 대왕. 우리가 역사 보면 그냥 보통 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왕 하면 딱 세종대왕 이렇게 있잖아요. 또 광개토대왕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업적이 훌륭하다 하면 대왕을 붙이잖아요. 그죠? 코레스 2세도 대왕을 붙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코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계 강대국의 기틀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뿔 있죠. 그 뿔 하나가 코레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가 이제 동방 원정을 다시 떠나요. 이제 더 지배하려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때요?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네, 코레스가 여기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코레스가 이 동방 원정을 간 것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 생전에 이룰 수 없었던 이집트 정복을 이제 누가 시도하냐면 그의 아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로 역사에서 캄비세스 2세라고 불립니다. 그 아들이 시도를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원정, 전쟁을 나가려고 떠나니까 어때요? 왕궁이 비어 있잖아요. 그 왕궁에서 자기 동생을 사칭한 가짜 왕이 거의 왕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스메르데스라고 하는데 그 왕이 한 1,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가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 캄비세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전쟁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자를 뺏겼으니까 서둘러 회군을 합니다. 근데 회군하는 도중에 어때요? 시리아에서 시리에 빠진 나머지 자살을 합니다. 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국의 혼란 상태가 결국 계속되었죠. 그런데 같은 일족 출신인 다리오 1세가 어떻게 하냐? 질서를 회복하고 여러 지방을 평정해서 다시 거대한 제국을 수립합니다. 이 가짜 왕을 이제 척결하고 이제 다리오 1세 왕이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1세 때 이 페르시아가 거의 그 부흥기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6번. 다리오 1세는 페르시아의 지경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토를 능숙하게 다스렸던 행정가로도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만 잘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잘해서 어때요? 내실을 다져야죠. 국가가 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만 잘해서 영토 얻으면 뭐예요? 정치를 잘해서 그 안을 잘 닦아놔야죠. 그러니까 이 왕은 그런 행정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는 수산과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 이거죠. 이 두 도시들에 세워진 궁전들은 고대 페르시아의 웅대함을 잘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 두 도시들에 각각 여름과 겨울 궁전을 져요.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 궁전.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궁전을 그 규모를 보면 그 왕권의 실상과 그 나라의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만큼 강성해졌다는 거죠. 웅대해졌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수산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 수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스더에 나온 바로 그 도시예요. 네. 수도 수산, 소아시아 사르디스 이 사이에 전장 몇 킬로라 그래요? 2400km에 달하는 왕도를 건설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명령이 각 지방에까지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이런 기틀을 닦아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2400km면 얼마나 큰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대략 한 300km라 가정하면 그냥 짧게 그래도 8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런 왕도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읍을.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명령, 그때는 무슨 통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다라면 어때요? 서신으로 가야 되니까 나라가 클수록 어때요? 지방까지 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굉장히 단축시킨 거죠. 신속히 전달되도록. 네. 그만큼 기틀을 잘 닦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8번. 그러다가 다리오 3세의 통치 때인 BC 334년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받아 마침내 어때요? 멸망하게 이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 다리오 1세가 굉장히 전성기를 이뤘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다리오 1세가 왕국의 쇠퇴도 가져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왜냐하면 그 다리오 1세가 너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리스를 넘봐서 그 명분을 갖고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차례 그리스 원정을 페르시아 원정을 하는데 거기서 다 패해요. 다리오 1세가. 그 중에 한 전투,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마라톤 전투예요. 바로 그 다리오 왕이 그 두 번의 그리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중 하나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승리해가지고 어때요? 그리스 승리해서 막 소식 승전보 알리려고 뛰어가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거리가 42.19km.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유리한 거죠. 그 마라톤 전투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리오 1세가 그 페르시아의 기틀을 전성기를 잘 영광을 잘 재현했지 뭐라 그래요? 그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한편은 뭐예요? 그런 무리한 전쟁으로 결국 왕국의 쇠퇴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한 그 7번의 내용이에요.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영광의 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왕이라 불리는데 그리스 본토를 향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쇠퇴의 길을 텄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8번에 이제 이러고 나서 이게 세월이 좀 흘러서 BC 334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결국 죽고 어때요? 페르시아도 끝난다 이거죠. 그리스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로 바빌론, 수산, 페르세폴리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에 걸쳐있던 페르시아의 광활한 영토 전체가 알렉산더에게 유린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여러분 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말씀 보존학교에서 펴낸 성경 지도 있죠? 거기 제가 인쇄한 건데 위에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크기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광활하죠? 거기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다 페르시아 영토 경계예요, 그게. 굉장히 크죠? 거기 그리스나 로마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쭉 서아시아 지역까지 다 해서 어때요? 남쪽이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또 그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거기 소위 이제 인도까지 갑니다. 인더스까지.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규모가.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다는 말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서쪽과 북쪽, 남쪽을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순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예요? 망하게 된 단초가 된 거죠. 가장 원인이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이제 교환은 3페이지 보시고 8장 거기 5절부터 7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이거죠. 자, 온 지면에 순염소가 어느 쪽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서쪽에서 왔다 그래요. 페르시아보다 서쪽인 거죠.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래서 6절,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거죠. 자, 그 막강히 또 순양이 어때요 지금? 순염소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뿔 부러뜨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순염소한테 대항하는 다른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쳐서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누구도 간섭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 막강했던 순양이 어때요? 이 순염소가 더 막강해서 어때요? 물리쳐버린 거죠. 화를 내고 물리쳤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교환 보세요. 첫 번째, 순양에 이어서 이번엔 순염소가 등장한다. 이 순염소가 먼저 나타났던 세력인 순양에게로 달려들어 격렬한 공격을 가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파죽지세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정복을 신속하고도 굉장히 정확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렇죠? 예. 두 번째 보세요. 순양은 순염소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세력이 꺾이고 마는데 순염소의 위력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누구도 순염소의 위세에 눌려 곤경에 처한 순양에게 원조의 손길을 뻗어 감히 순염소를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순염소와 순양은 성경에서 해석해주는 대로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를 나타낸다. 동시에 왕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내가 본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순양은 왕국도 되고 왕으로도 풀이가 되죠.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뭐예요? 단수면서 어때요? 동시에 왕들 뭐라 그래요? 복수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혼용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그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순염소는 바로 그리스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양눈 사이에 뿔이 두드러지게 나왔다. 아주 돋보이는 인물인 거죠. 그가 바로 첫째 왕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 첫째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왕의 이름이 안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여기서도 그리스의 첫째 왕이라고만 나오지 알렉산더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원래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 마케도니아거든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에 원래 그 알렉산더가 시초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필립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 왕이라면 알렉산더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염소가 순양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어때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거잖아요. 그 실질적인 세력을 구축한 인물은 사실 누구예요? 알렉산더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의 첫째 왕이라면 알렉산더라고 말하는 게 역사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본문 7절은 서쪽으로부터 페르시아로 쇄도해오고 있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묘사한다 하죠. 그는 세속사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및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대왕으로 평가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도 어때요? 알렉산더를 되게 치잖아요. 정복 전쟁에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은 어때요?
출생에 관해서도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하죠. 또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하면 알렉산더가 어떤 인물인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 역사적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알렉산더는 어려서부터 당시 대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궁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거죠. 여러분, 정복전쟁 한다고 무식하게 싸움만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교육을 굉장히 철학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그 영향으로 그는 훗날 원정을 떠날 때도요, 호모의 시를 애독해서 그 시집을 또 갖고 다닌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학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정복한 나라들의 각지를 탐험하고 측량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면 싸움꾼들만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학자들도 대동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를 시종일관 숭앙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BC 334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원정을 떠나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그 지비하에 있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정벌하였고 북시리아를 공략하였으며 킬리키아의 이수 싸움에서 페르시아 다리오 3세 군대를 대파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 결국 멸망했잖아요. 다리오 3세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파해서 죽였고요. 뒤이어서 어떻게 하냐, 페르시아 함대의 근거지였던 투로와 가자 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정복한 다음 이집트를 공략한 후 나일강 하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보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뭐예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몇몇 도시들은 자기 이름의 지명을 갖게 한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BC 333년 알렉산더는 다시 군대를 돌려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 3번이나 페르시아군과 싸워 대승하였고 이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는 도주하다가 신하에게 암살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죽고 페르시아도 끝난 거예요. 이로써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이르죠. 또 계속해서 바빌론, 수산,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등지의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고요.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원정하여 이란 고원을 정복한 뒤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서쪽에서 와서 어때요? 동쪽에서 쭉 다 정복을 하고 저기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복 전쟁만 하루 엄청 땅을 누비고 다닌 거죠, 이 사람이. 자, 그런데 보세요. 4번. 그러나 BC 324년 군사들 중에 열병이 퍼지고 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군대를 돌려서 페르세폴리스로 회군했다 이거죠. 이제 다시 또 이제 군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열병이 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타격이 온 거죠. 그러다가 BC 323년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알렉산더, 이제 아라비아까지,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33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고, 자녀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가 세웠던 그런 제국의 그런 통치를 어떻게 하냐, 4명의 장군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뿔이 나왔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지은 도시를 무려 70개나 건설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복하고 위용이 대단했으면요, 자기 이름의 도시를 70개나 세웠겠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지은 도시 중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 있죠? 거기가 변개된 성경에 출처가 된 거예요. 성경 변개 활동 무대,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예전에 제가 강의했다시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원본, 바로 시리아 안티옥 계열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안티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하고 이름 불려진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하지만 저 개혁성경을 위시한, 이 나라 개혁성경을 위시한 변개된 성경의 뿌리는 어디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 저 세상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개혁성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바울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안티옥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여러분과 일반 교인들의 위상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요, 알렉산더의 가장 큰 업적으로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한 것을 뽑아요. 알렉산더가 정복전에 잘했다, 이것만 알면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정착시킨 인물이다 이거죠. 그걸로 역사 평가를 해요. 높여요, 알렉산더를.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이건 사악한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는요,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의인화시켜서 신숭배를 추구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도 걸림돌이 된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 헬라어가 융통될 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에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 사람이 정착시켰다는 건 뭐예요? 결국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렉산더를 높이지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냥 사악한 마귀의 자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 자, 마지막 6번째. 알렉산더가 죽은 뒤 대제국 그리스의 영토는 다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네 나라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렉산더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에요. 예. 자, 성경에서 이 인물을 바로 등장시킨 것은 이 인물이 이룬 그리스란 나라, 그 나라의 그 어느 지역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곳이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순양과 순념새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뒤에 지도도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그 맨 뒤에 페이지에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헬레니즘 시대의 그 원정로를 보세요. 얼마나 광활한지, 그렇죠? 요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안 상태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놀랍게 성취가 됐고, 또 예언적으로 앞으로 그거 이제 어떻게 대환란 때 그게 또 이루어질지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